남과 비교하는 것은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 시기, 질투는 영성이 뛰어난 수도사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나이 지긋한 수도사가 수련을 위해 사막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다. 마귀는 기도를 중단시키고자 산의 진미를 먹어보라고 꼬셨지만 그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미인계도 소용이 없었으며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하는데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약이 바짝 오른 마귀는 최후 수단으로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오늘 교구 승진 인사에서 당신 동생이 주교가 되었다고 하네. 그러자 수도사는 벌떡 일어서며 진짜야, 말도 안 되는 승진 인사라며 고함을 질렀다고 한다. 시기, 질투심은 인간의 본성에 속한다.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는 죽어야 시기심이 멈춘다고 했고 철학자 베이컨은 질투에 휴일이 없다고 했으니 말이다. 성경에서도 형가인의 동생 아벨살의 사건을 비롯해 시기, 질투 장면이 무수히 등장한다. 하느님도 질투한다고 했으니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시기, 질투심은 잘만 활용하면 성장, 발전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시기심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이기겠다는 열정을 갖는다면 당연히 장려할 일이다. 붓다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천재 시인 기영도가 남긴 질투는 나의 힘이란 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우리가 단순히 시기심을 갖는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는 없다. 심리학에선 누구에게나 남의 불행이나 고통의 기쁨을 느끼는 감정이 있다고 진단한다. 독일어 샤덴프로이데가 그것이다. 미국 소설가 고어 비달은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죽는다라고 고백했다.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아픈 것은 참기 어렵다는 우리 속담도 이와 다르지 않다. 문제는 그 정도가 심해 남이 잘 되는 것을 공연히 미워한 나머지 그를 끌어내리려고 모함하거나 치졸한 방법으로 음모를 꾸미는 경우다. 이럴 경우 건강했던 인간관계가 깨지고 자기 주변을 피폐하게 한다. 철학자들이 시기, 질투심을 이구동성으로 사악하고 비열하고 추악하고 반사회적인 감정이라고 규정한 이유 아닐까. 그런데 시기, 질투심이 자기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잘 생긴다는 것은 안타깝고도 부끄러운 일이다. 위에 소개한 악마의 수도사 유혹 얘기나 가인의 아벨 살해 사건이 이를 말해준다. 거지는 거지를 시기하고 시인은 시인을 시기한다는 그리스 서사 시인 헤시오도스의 표현은 절묘하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시기, 질투심을 경계해야 하는 더 큰 이유는 그 대상인 남보다 자기 자신을 더 크게 망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시기심이 생겨 남을 해치고자 음모를 꾸미다. 오히려 자신이 낭패당하는 사례를 우리는 자주 본다. 그리스 신화의 시기는 자신의 화살로 자살하는 행위다라는 말이 나온다. 호라티우스와 맹자도 비슷한 말을 했다. 이럴진대 시기, 질투심은 마음 챙김을 통해 애써 줄여나가야 한다. 그 지름길은 잘 되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가급적 갖지 않는 것 아닐까 싶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했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 갖기란 결코 쉽지 않다. 수양이 필요하다. 타인의 행복에 조금은 기쁨을 함께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불교에서 말하는 무디타가 바로 그것이다. 후회는 자신의 현재를 고문하는 것. 영국 수상을 지낸 윈스턴 처칠은 노년의 기자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다. 만일 한평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의 대답은 이랬다.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 해도 지금의 인생과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회고다. 처칠은 하원 의원, 장관, 수상을 지내면서 영웅적인 생을 살았으며 저술가로도 활동해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다. 영국인들에게 가장 자랑스런 영국인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뉴턴과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단연 1위를 차지한다니 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없다는데 스스로 당당한 처치를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다. 화끈하게 피었다 지는 벚꽃을 연상케 한다.
벚꽃도 지면서 후회를 할까? 정말 찰나를 살다가는 그들이지만 슬픔이나 미련은 없는 것 같다. 아마도 그건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리라. 오츠 슈이치가 져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황소연 옮김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벚꽃 같은 인생은 극히 드물다고 봐야겠다. 우리 대부분은 후회의 연속이다. 노인은 말할 것도 없고 10대 청소년도 30대 청년도 후회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후회할 게 많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다. 후회는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다. 그리스 자연 철학자 데모크리스토의 말은 큰 위안이 된다. 그릇된 행동에 대한 후회는 인생을 구원해주는 은총이다. 소를 잃고 후회하며 외양간을 잘만 고치면 다시는 잃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후회의 정도가 심해 자학에 이르는 경우다. 끊임없는 후회는 독과 같다. 쇼펜하우어는 후회는 자신을 고문하는 것이라고 했다. 슬픔, 상실감, 분노, 부끄러움, 절망, 자포자기에 빠지면 자기만 손해다. 자살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이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때 했더라면 혹은 그때 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되새겨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과거는 이미 흘러간 물 아닌가. 지난 일을 후회하고 한숨 쉬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현재마저 또 다른 후회의 순간이 될 것이다. 현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절대로를 강조하며 후회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후회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사로잡혀 화만 내선 안 된다. 잘못한 일을 굳이 기억해서 지울 필요는 없다.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10번, 100번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이 언젠가 나에게 살과 피가 될 것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겐 잘했든 못했든 과거가 있기에 현재와 미래가 있다. 하지만 후회할 게 많다면 일단 과거에서 한 발 빼는 게 좋을 것이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은 뒤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되지만 우리는 앞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고 했다. 반드시 앞을 멀리 쳐다봐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현재 열심히 살면 된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 것처럼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카르페 디엠이 바로 그것이다. 대신 게으름 피우지는 말자. 한 번 사는 인생,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이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인생의 꿈은 자기 스스로 꾸어야 한다.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 소설 데미안의 첫 구절이다. 주인공 데미안이 진정한 자아 발견을 통한 주체적 삶을 꿈꾸는 대목. 데미안은 자신에 대한 깊은 탐구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성장 소설이라 불리는 이유다. 헤세 본인도 어릴 적 시인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라고 했으며 나이 들어서도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즐겨하고 다녔다. 방탄소년단의 두 번째 앨범 윙스의 타이틀곡 피땀 눈물은 소설 데미안을 모티브로 했다고 한다. 주체적 삶을 살라는 메시지에 전 세계 청년들이 열광할 만도하다. 그런데 정작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꿈이 아예 없다거나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하소연하는 청년이 많다. 주체적 삶은커녕 인생 설계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에게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현상은 청년들에게 미래를 꿈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우리 사회는 지금도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 연봉 많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지상 목표인 것처럼 되어 있으니 도무지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기 힘든 분위기다. 꿈이 없어 걱정이라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두말 말고 일단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기 일수다. 인간은 질문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인생 설계는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자기 주도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정작 우리한테는 자기 인생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아닌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철학자 자크 라캉의 예리한 현실 진단이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것은 단 한 번 주어지는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사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나 진배 없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초조해하지는 말자. 분명한 사실은 구체적인 꿈, 목표가 일찍 정해지면 인생 항로에 방향타가 생겨 현재의 삶이 훨씬 풍요롭고 즐거워진다는 것이다. 꿈이 없는 사람이라면 차제에 혼자 긴 여행을 하거나 넓은 세상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다. 마음의 속도를 늦추어라. 캐나다로 이민 가서 사는 선배가 20년 만에 서울에 와서 느낀 건 여전히 여유 없음이라고 했다. 다들 얼굴이 굳어 있는 건 당연하고 왜 그리 바쁘게 움직이는지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인천공항과 지하철역은 마치 전쟁터 같고 앞질에다 남의 어깨를 치고도 미안하단 소리 안 하기는 20년 전이나 똑같다. 그렇다. 빨리빨리 문화 탓일까? 우리네 일상은 매사속도 경쟁이라도 하는 듯 모두가 급하고 바쁘다. 지하철과 길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식사 시간은 유달리 짧고 엘리베이터에선 빨리 닫힌 버튼 누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빨리빨리 문화는 우리 민족성 아닌가 싶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에너지와 역동성을 발휘해 국가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다. 정도가 심하다 보니 여유가 너무 없고 삶이 고달프다. 여유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느긋하지 못해서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유를 부린다고 해서 게으름 피우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아니다. 해야 할 일도 안 하면서 편히 쉬지도 못하는 것이 게으름이라면 여유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충분히 쉬는 것이라고 하겠다. 삶의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아 마음병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 빠른 마음은 병들고 느린 마음은 건강하다는 수피 메에르 바바의 말은 딱 맞는 것 같다. 실제로 사랑, 봉사, 이해, 인내 같은 긍정적인 생각은 느린 마음에서 나오고 화, 두려움, 걱정, 질투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빠른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은가. 누구나 일상에서 주어진 시간을 즐겁게 보낼 필요가 있다. 반드시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좋겠다. 모든 활동을 빠르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속도를 늦추면 하는 일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느린 마음 갖기는 각자 훈련으로 가능하다. 언젠가 대학병원 의사에게서 들은 스트레스 해소법이다. 직장에서 당장 잘릴 정도가 아니라면 업무 능력을 100%가 아닌 90% 정도만 발휘하라. 30분 정도 지각하더라도 조바심 내지 마라. 욕 조금 먹으면 그만이다. 친구와의 약속도 마찬가지다. 정신건강만을 생각하면 일리 있는 말이다. 이런 여유 훈련은 어떤가? 혼자 조용한 곳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사색에 잠겨보는 것도 좋겠다. 커피는 아무래도 빠른 마음을 부를 것 같다. 녹차나 홍차 한 잔 넣고 레프 톨스토이나 법정 산문 시집을 찬찬히 읽어보는 건 어떨까? 영국 객관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여유가 부럽다. 자주 공허한 기분에 젖거나 생각에 깊이 잠겨 기다란 소파에 누우니 행복한 고독인 마음의 눈에 수선화가 문득 떠오르네. 그러면 내 마음은 기쁨에 넘쳐 수선화와 함께 춤을 추네. 최고의 복수. 세상 살다 보면 복수심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 원수를 갚는다는 식의 비장한 복수는 드물겠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고 되갚아줘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건 자연스런 일인지도 모른다. 복수는 나쁜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복수의 감정이 미덕이자 이성적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복수는 누군가에게 무시당했을 때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감정이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었다. 그가 살았던 그리스 시대엔 아마 사적인 복수가 횡행했을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복수의 여신 메데이아가 오빠와 동생, 남편, 자녀까지 죽이고도 여생을 잘 사는 것으로 묘사된 걸 보면 복수가 일정 부분 미화되는 세상 아니었을까 싶다. 과거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복수가 허용되었다. 아버지나 형제를 죽인 사람을 원수로 규정해 끝까지 추적해 살해하곤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겁쟁이로 지탄받았다. 중국에는 30년 전의 일이라도 복수하지 않으면 사나이가 아니다란 말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협객이 박수받는 세상이었을 것이다. 국가 형벌권이 확립되고 나서야 사적인 복수가 금지되었다. 복수는 인간의 극단적이며 원초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또 다른 복수를 부른다. 보복이 그것이다. 복수를 국가의 배타적 형벌권에 포함시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복수는 하느님한테 맡기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그래서 좋다. 복수심을 불태우는 사람의 심리 상태와 행동 약식을 생각해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지향적 사고, 감정관리 소홀, 공감 능력 부족, 흑백 논리 몰입, 자기인식 부족이 그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복수를 실행할 경우 불행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원한은 결코 원한으로 풀 수 없다는 법구경의 가르침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복수를 하더라도 자기 삶에 도움이 되도록 실효성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복수하는 사람과 복수당하는 사람 모두 피해만 입을 게 뻔하다면 당연히 단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복수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에만 복수의 감정이 덕일 수 있고 그래서 행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복수는 똑같은 가해자가 앞으로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막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이다. 가장 좋은 복수는 역시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복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 킹은 말했다. 어둠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증오로 증오를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평소 자신을 오리지널 고릴라라 부르며 못생긴 촌뜨기라고 경멸하던 정적 에드윈 스탠톤을 국방장관에 기용함으로써 화해했다. 칭송받는 링컨식 복수다. 현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용서, 그러나 보통 사람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다. 엄청난 인격 수양이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나온 복수 방법이 상대방이 배가 아프도록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잘 사는 것이 최상의 복수다. 영화 데브와 러브스토리를 제작한 로버트 에반스의 생각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앞의 내용은 성기철 작가가 지은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인생명언을 참고하였다. 질투는 휴일이 없다. 질투는 가장 사악하고 비열한 감정이다.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발전에 이용한다면 질투를 사용해도 좋다. 부처에서도 이와 같은 말은 한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여라. 상대방을 이기겠다는 마음을 열정으로 승화시키라는 말이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라. 이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길이다. 대신 자신을 들어올리려고 해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닐 것이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 질투는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다스리냐가 중요하다.